아, 문재인 대통령이 호텔에 가셨어요. 왜 갔을까요? 커피 한 잔, 팥빙수 먹으러. 나는 근데 이게 뭐 이런 게 큰 뉴스가 되지는 않지만 워커힐 호텔에 갔어요. 문 대통령이 맛있는 커피 이런 건 아니고 워커힐 호텔이 이게 되게 유명하더만요.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가지고 노사분규가 없는 사업장.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자영업자가 장사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직장을 잃거나 대기업들도 그 지랄 하고 있잖아요. 대한항공 같은데 무급휴직 시켜버리잖아. 무급휴직은 직장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복귀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노사관계에 있어서 무급휴직하고 직장을 잃고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일자리 만들기잖아요. 근데 일자리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코로나로 직장을 잃는 사람이 생기거나 무급휴직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서 그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싶은 거지. 네. 특히나 이제 숙박업소가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고용하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해서 이 호텔을 증축하고 신축하는 이게 굉장히 화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게 다 중단되면서 이 고용하고 있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위기가 너무 제일 먼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 유지라는 이 말 자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업계가 숙박업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워커힐 호텔이 사실 좀 호텔 업계에서는 좀 전통이 있는 어떤 큰형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고용 유지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고 문 대통령 말씀이에요. 휴업으로 일자리를 보존했으며 노조는 노동쟁이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를 합의했다. 구조조정 대신에 고용 유지로 일자리를 함께 지키자는 결의를 다졌다 하면서 지금 호텔 업계 같은 경우도 다 불황일 거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주말부터 제주도 예약이 불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생활 방역으로 사실상 넘어가는 분위기 속에 경제 활동이랄까 관광이랄까 이런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 있잖아. 평상시 때는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노동 부분에서 가장 먼저 정리한다거나 일자리 이렇게 만든다거나 하는 짓들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워커힐 호텔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 보는 거죠. 사실 그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워커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옆에 이제 W 호텔이라던가 이런 리모델링을 하면서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을 했고 이후에 이제 SK 면세점 같은 것들을 들이면서 SK하고 합작을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 하얏트 호텔 총지배인 그리고 파르나스 호텔 대표 워커힐 노조위원장들 들어오면서 다른 호텔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예, 그렇죠. 참석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일부 자극적인 썸네일 달아가지고 문 대통령이 워커힐 호텔에 간 이유 물음표 5개 이렇게. 근데 이게 호텔 업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지지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향후 이 관광업계의 어떤 생사가 걸려 있거든요. 지금 뭐 제주도나 지방 도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나면 내수 수요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겠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호텔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수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사태가 어느 정도 조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에 대한 어떤 세계적 기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조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 대표도 아니고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은 그런 생각하죠. 정권 교체 이후에 한쪽 극단에서 왜 정권 교체를 해줬더니 왜 못하냐. 그러니까 마치 박근혜나 이명박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권 바꿔주니까 왜 우리 문 대통령은 그 마음대로 못하냐. 저는 이제 3년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문 대통령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스템주의자인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법과 제도가 되고 법과 제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상화돼야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노사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경산어의에 뭔가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나 비슷하게 정부의 노조 관련한 정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잖아요. 막 대통령이 되게 막 안타까워하죠. 막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 위원장 불러다가 식사도 하면서 이게 노동부문회까지 이게 경산호위가 같이 만들어져야 정상적으로 사회적 타협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경산호위가 제대로 돌아갔다면은 여기에 다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지금 뭐 무급휴직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워커힐 호텔에 간 것도 문 대통령의 아주 깊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각국 정상들과 99번 통화를 했대요. 99번. 그러니까 통화를 해서 뭐 안부만 묻는 건 아니잖아요. 현안을 갖고 그게 막 2, 30분 길게는 1시간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100번째는 누구냐 이런 기사도 한번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나가서야만 또 최근에 문 대통령 해외 순방이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다 이동이 안 되니까. 그 100번 정도, 그러니까 99번 정도를 각국 정상들과 전화 외교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정말 줄을 섰었겠네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만 통화한 그 정상들이 30명이에요, 30명. 그러니까 그 30명 통화의 공통점은 그 나라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의견을 듣고 싶다 하는 취지로 내가 건 게 아니라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거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지금 보니까 그 99번 중에서 99번 중에서 트럼프하고 24번 통화를 했고요. 다음에 아베하고 12번, 시진핑하고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빌 게이츠하고도 엊그저께 얼마 전에 통화했다는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문 씨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게이트가 문이라고. 아, 빌 게이트. 문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문 대통령한테 SOS 쳤던 느낌이 좀 나요. 이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 아베하고 12번이나 통화했다는 걸 보고 정말 아베 싫어지더라고. 아니 사람이 기본적으로 12번 정도 통화했으면 최소한의 어떤 배려? 어떤 염치? 이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그 일본 그 고위 당직자들이 이 우리나라 안전 진단 키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더 확실하게 검사해봐야 된다. 이딴 소리 하는 거 보면 도대체 걔들은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건지. 그러니까 12번을 통화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통화는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그런 좋겠다. 것들은 진짜 동물원에 다 쳐넣어야 돼 진짜. 오냐 해주니까 지금 상투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5,000년 역사상 가장 세계적인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은 10수년 후에 뭐 20년, 30년 후에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촛불혁명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우여곡절을 뚫고 국회까지 180석을 만들어주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9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법요건에 지어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코로나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지금처럼 세계적 위상이 높았던 시절이 있었나? 가장 우리가 황금기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정 못하실 분들이 대한민국에 한 30%쯤은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네. 다 그걸 받아들이고 엊그저께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가 65% 가깝게 예. 됩니다. 3분의 2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30%는 그나마 희망적인 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냥 자연 감소할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할게요.